한반도 선진화 재단에서는 이런 공부 모임에 많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한반도 선진화 가지고 자세했구나 그런 심한 보입니다. 전에도 한 번에 나오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반도 미래 포럼이라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한반도 선진화 이 재단 이걸 저는 항상 벤치마킹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부탁받은 제목이 통일 외교 전략, 4강 외교 전략인데 제가 그걸 그냥 통일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4강뿐 아니라 대유엔 전략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려고 그렇게 지금 제목을 정했고요. 지금 북한이 ICBM 발사하고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 전략 이야기하는 게 좀 초현실적인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게 통일이 더 멀어졌다는 순간이 더 가까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주제하에서 간단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4강 외교의 구체적인 어떤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이런 걸 살펴보고 통일 외교 목표는 뭐냐 이런 걸 살펴보는데 법적 성격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외교 전략을 세우는데 이 남북한과의 법적 성격, 북한의 법적 지위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게 실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항상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원문을 이렇게 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 하고 이 로만 3 2항을 일부러 풀텍스트를 인용을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걸 남북한 전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유엔 감시하에 우리 총선을 치르고 거기에 따른 합법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걸 엔도스하는 한반도 결의인데 이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 그때 그런 정부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38선 이남의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그 지역에서 관할권을 갖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남한에서 설립된 유일한 남한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런 뜻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유리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1950년 평양 수복하고 나서 우리가 10월달에 평양 수복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원래 25일인가 가려다가 한 5일 떨어져 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니까 나는 수복 영토에 간다. 근데 유엔 사령부가 16개국 유엔 참여국들이 그게 동의를 안 해준 겁니다. 이거는 유엔 사령관 관할하에 점령지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이게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48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결의가 이런 유엔의 북한의 지위에 관한 그 법적 해석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수복 영토에 평양 주민들한테 우리 수복 영토에 가서 대통령 연설을 받을 때 보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거기는 유엔에서는 갈 수가 없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못 가고 이승만 개인 자격으로 유엔 점령지에 그 허가받아서, 유엔 허가받아서 간 게 이게 10월 30일 날 평양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하면서 거기서 뭐 북한도 합법 정부다 하고 명시적으로 그 유엔 가입 결의에 그런 말은 없지만 사실상 한반도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 그 북한이 합법 정부도 아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합법 정부가 존재한다는 게 그때 유엔 총회 가입할 때 그 유엔 회원국들의 종합적인 어떤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국제법상 북한의 지위고, 이제 우리 국내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은 거기에 따르면 북한의 지위는 우리 국내법상 무허가 광역지자체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가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우리 허가를 안 받고 우리 국유지 무단점령 해가지고 무단점거 해가지고 그냥 수십 년 사는데 이게 민원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가서 우리가 강제 퇴거 조치를 못하고 그 쫓아내지 못하고 이거 하는 거나 뭐 유사한 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내법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의 일방적인 개성만 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걸 국제적으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유엔 총회 가입하면서 이런 두 개의 한국, 우리 국내법상 북한이고 남한이고 다 하나의 한국, 하나의 한국, 왕코리아 폴리시를 우리가 다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국제법상 이 투코리아라는 현실을 누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법적 갭을,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갭을 메꾼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게 정문에 남북관계를 규정을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정책은 특수관계다. 나라가 아니면 뭡니까? 지자체밖에 나라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지자체다. 우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자치 지역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 우리도 북한, 대한민국도 북한의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당신 지자체고 당신도 우리 지자체다. 이게 남북 간에 엄숙하게 합의된 하나의 큰 법적 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다른 조항에 다 해석을 하면 별일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지금 앞으로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뭐냐? 자치 능력을 상실하면 별일입니다. 그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최소한 지자체로서 뭔가 내부에 그 어떤 법과 질서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상호 간에 큰 위협이 안 되는 순간까지는 그냥 무기 남다, 용이 남는데, 그러나 자치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그 안에 무법천지가 발생했다. 그럼 중앙정부가 직접 그 행정권을 접수하고 자치권을 해소할 어떤 그 권리, residual right를 인정한 거거든요. 남북 상호 간에. 그 남한이, 대한민국이 자치 능력을 상실하면 북한이 자기들은 우리가 와서 직접 남한을 접수해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북한이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자치 능력을 상실해서 북한이 만약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는
중앙정부로서 직접 가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행정권을 접수를 하고 자치권을 접수해서 직접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를 한다. 이걸 서로 인정한 게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인데 이게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북한 내 그런 자치 능력, 북한의 자치 능력 상실을 할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이 아니라 남북 간의 남북 관계 기본 성격을 규정한 남북 간의 엄숙한 합의다. 조약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뭐 6.15 공동선언 같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가장 법적 요건을 갖춘 남북 간의 이거는 합의다. 이게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우리가 자치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는 남조선이 와서 다 접수하도록 다 그 안에 묵시적 양해가 되어 있다.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걸 부정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부정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라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게 북한이 자치 능력을 상실할 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통일이 일어날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제가 보니 지난 주일에도 아마 그런 공부를 하셨을 줄 아는데 평화통일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평화통일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김정은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동안에는 김정은이 왜 평화통일을 하고 자기는 평생 북한에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임기도 없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평화통일 해가지고 무슨 임기도 대통령 임기도 제한되고 탄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북한이 그렇게 평화통일을 하는데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있는 거를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평화통일을 북한 입장에서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있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북한이 평화통일에 응할 상황이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모든 걸 다 잃을 것이냐. 평화통일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일부라도 건질 것이냐. 그런 상황이 북한 내에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 자기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쫓겨난다. 나는 정권도 뺏기고 나는 어디 가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다. 대한민국에 그냥 가서 항복하는 건 너무 이건 죽는 일만 못한 거고 그래도 내 체면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남북 간에 합의해가지고 마련해준다 그러면 그게 내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서 재판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구나. 그런 상황이 올 때 북한 스스로 평화통일하자 이런 소리를 못하겠죠. 그때 누군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나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당신은 다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물리고 세상에 어디 가서 유엔 안보리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대량 학살이라든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보내지 않은 길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디 하늘 아래 망명 받아줄 나라도 없다. 북한을 떠나는 순간에 김정은은 국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중국이든 러시아든 김정은을 보면 다 잡아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 거 오기 전에 당연히 지금 그런 식으로 수십만 수백만을 죽여가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형사재판소 넘기자는 결의에 반대를 할 수가 없다. 그걸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게 너무 우리 국격에 비추어서 너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남조선하고 대충 타협을 해가지고 평화통일을 해라. 김정은은 자기는 계속 버티고 있다고 우기더라도 그 김정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소리 하지. 지금 한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찾아보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이 나서가지고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래도 좀 가까운 나라
평화 통일을 하겠느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평화 통일하는 잘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안 하고, 그래도 평화 통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후일을 한번 기약해보자, 이런 결심할 때 그때 평화 통일이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저는 평화 통일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꿈이긴 하지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통일 외교가 필요한 상황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외교의 목표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 북한이 원하는 통일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다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 확보 아직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인 반대를 극복하는 것, 우력으로 막을 만한 그런 반대, 이런 걸 막는 것. 근데 우리가 독일하고 한국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독일은 2차 대전 때 4개국의 공동점령하에 있는 거거든요. 독일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연합국의 점령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하는데, 독일이 통일하려면 이 4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법적으로. 동서독 간에 우리 통일하자 합의 아무리 하더라도 이 4개국이 승인 안 해주면 독일 통일은 법적으로 국제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 서독 총리가 베를린 가려고 그래도 독일 비행기를 못하고 점령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미국 비행기나 뭐 프랑스 비행기 타고 가야지, 독일 비행기 타고 못 가는 거거든요, 통일되기 전에. 그러니까 베를린도 4개국 공동점령하에 있는 거고, 독일 전체도 어떻게 보면 4개국 공동점령하에 있는 건데, 영국, 프랑스가 통일한 거, 이건 수도권 하나 그냥 행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별도로 동독이다, 동베를린이나 따로 붙들려져 있거든요. 이 통일을 동독하고 수도하고 합의를 100번 해도 이 4개국이 안 되겠다, 반대하는, 그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통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은 성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 소위 2+4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남북 간에 합의하면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누구든 그 반대할 수가 없고,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로 반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장은 자기 반대를 군사적으로 와서 강제를 하지 않는 한은 한국 통일이 남북 간에 합의 통일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법적인 요건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급변 사태 시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변국의 간섭, 군사개입, 간섭이야말로 간섭 종류가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군사개입, 한국 통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각오하고 내가 막겠다, 이런 나라가 안 챙겨 들어가는 거예요.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나서는 나라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통일 과정에서 누가 이 통일 과정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이해관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주도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핵심 이익이 지키는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통일을 해야 될 명분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자결권입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도 행사해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은 관제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토대로 해서 북한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self-determination, 자결권을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년에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만 자유총선을 한 그 큰 명분은 뭐냐면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민족 자결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이 방법이 선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운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북한의 민주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민주화된다 그러면 저는 통일이 한 90%는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민주화되고 개방돼가지고 우리가 일본 관처럼 비자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한국하고 일본만큼 통일된 것만큼 남북한이 통일되면 정치적으로 굳이 통일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북한 주민이 그래도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 의사를 자기가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는 그 대신에 우리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치지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국으로 해서 살겠다 하면 저는 그거는 90% 이상 통일되는 법적으로 통일 안 됐다 그러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딴 나라로 사는 거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독일, 오스트리아는 같은 돈을 쓴다는 게 이제 좀 다르죠. 일본, 한국은 돈이 좀 다르고 EU가 통일된 거는 같은 돈 쓰고 국경 통과할 때 비자 있나 없나 여권 보자 이런 게 없고 차 타고 그냥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고 이거는 이 정도 통일되면 그런 뭐 법적 통일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국, 중국만큼만 통일됐다. 중국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비자 내주잖아요. 북한 가는데 비자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비자 받을 수 있고 북한 사람이 남한 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테러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오만 가려가지고 빼내고 다 비자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뭐 사실상 90% 이상 통일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통일을 위해 또 하나 저는 목표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거 밑에 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에 건 문자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통일하는데 중국의 방해를 어떻게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지지를 어떻게 하느냐 중국부터 걱정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중국보다 중국한테 뭐 통일하는데 협조하다 나가서 천안문 막리에 올라가고 100번 해도 중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한테 이렇게 한국이 잘해주니까 통일 북한 망하게 북한 이건 하고 통일하는데 남한주도 통일하는데 우리 지지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더 생겼어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순간순간에 뭐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그동안에 보수 정부가 해서 많은 착각을 해온 겁니다. 중국 사람들 미국하고 관계가 좀 나빠지다 중국한테 잘 보이면 중국 우리 통제도 입증해주고 북한 비핵화하는 데 앞장서겠거니 하는 이 환상 가지고 지금까지 대중이 결국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지지입니다. 미국이 통일에서 얼마나 강한 입장을 취하는데 중국이 북한에 군사 개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중 간의 무역 중국이 미국에 수출이 한 1000억 불 줄어든다 그러면 매년 통일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전략적인 이익이 있지만 그건 애매한 거고 그 전략적인 이익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지만 당장 중국이 실업자 기로 수천만 명이 생기고 대미 수출이 한 1000억 불, 2000억 불 줄어든다. 그 대만에다가 무슨 말 안 들으면 북한에 개입하면 대만에다가 지금 10억 불 무슨 무기 수출하는 게 몇백억 불이지 다도 수출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해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극우적 억지력을 대만에 제공하겠다. 그걸 무릅쓰고 중국이 왜 북한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망할 일을 북한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망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걸 정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 결심을. 그래서 저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제일 중요해요.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영국 대처 수상과
불란서 미테랑 대통령이 매일 전화통 붙들고 이거 독일 통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야, 우리가 이래도 당할 수가 없다. 1차 대전 때 영국 사람들도 독일 막으러 가서 100만 명 주고 2차 대전 때가 30만 명 주고 하는데 그 성나라 괜히 우리 생각에는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됐더니 왜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나 그러는데 이게 다 독일 때문에 한 세대 동안에 죽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 독일 통일 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또 나중에 옛날에 우리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당했던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에서 이 미테랑 대통령과 대처 수장이 아무리 밤낮 이거 어떻게 통일 막을 것이냐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독일 통일 지지하는 한마디 해버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골바초프가 뭐 돈이 공하니까 서독이 소련에다가 뭐 원조 얼마 해준다. 당장 먹고 살 거 다 해주고 그 경제 위기 지금 돌파하는데 필요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골바초프도 당장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독일 통일 좋은 건데 왜 그러냐 한마디 해버리니까 지금 아마 불란서 영국이 얼마나 독일 통일에 반대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잘 알거든요. 그냥 절로 되는 거고 싶은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독일 외교도 훌륭했지만 그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 거 이게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통일 한반도에 대한 어떤 걱정, 의구심 이게 이제 통일 한국이 중국의 패권적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는 통일되기 전에도 지금 중국 눈치를 이렇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신기를 건드리는 게 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통일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통일되고 나면 더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별로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동맹국이니까 그냥 뭐 모른 척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지지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지지를 하는데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 정말 그걸 믿고 이게 반드시 한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완전히 전쟁 직전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무력 청구를 각오하고 내가 밀릴 것이냐 그냥 비비실 할 것이냐 이게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중국 군사 개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압록강만 당신들하고 건너면 우리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뭐 경제 관계 파탄 이런 거 안 할 것도 없고 미중 관계는 절단난다. 각오해라. 그것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다 이런저런 무기 파는 거 내가 여기까지 우리 이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지내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압록강 건너온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것저것 지금 이때까지 눈치 보던 거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미 그런 방향을 가고 있지만은 그런 정도의 결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미국이 중국의 신세를 지어야 될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다른 데서 한반도뿐 아니라 다른 데서 이란 핵 문제다, 뭐 중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못하고 뭔가 다른데 한반도 통일 못지않게 중요한 미국의 다른 어젠다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등 뒤에서 미중 간의 어떤 담합을 할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동맹국들이 볼 때는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 기업들도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패권의 보이콧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에 그냥 남중국 대선이라는 거 보면 군사 충돌도 불사할 것 같지만 서로 절대 군사 충돌 일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냥 해를 씁니다. 미국도 동맹국도 안심시키려고 괜히 그냥 폼만 잡는 것이지 실제 하는 거 보면 중국하고 충돌 일어날까 이거는 우리보다 더 겁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중 관계 충돌을 피하고 미중 관계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핵심 이익에 반하는 어떤 딜 이런 것도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 기업 제재한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계속 미루고 한 것도 보면 중국의 대미 로비력이 상당합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이 중국 앞잡이야 됩니다. 키신저가 하는 이 컨설팅 회사가 중국의 로비 회사거든요. 그 시대는 아직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의회든 중국 관련하면 키신저 말이 다 맞는 줄 아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미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키신저 제가 보기 이미 한국을 간 사람인데 키신저는 대단한 흔인인 줄 알고 그 사람 말이라 그러면 그건 대단한가 또 싶은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늘 키신저가 하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 간의 충돌을 피하고 하여튼 중국 이익을 대비를 하는데 워낙 키신저와 그 밑에 데리고 있는 그 회사의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래서 뭐 하려고 그러더라도 키신저 로비 때문에 은근히 좌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급변 사태 시에 한미 간의 역할 분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북 관계의 법적 성격, 국제적 지위 이런 게 뭐냐면 북한이 쳐들어올 때는 이거는 뭐 자위권 행사와 우리 휴전 협정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북한에 다 진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쳐들어가는 데는 뭐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량 행위에 대한 응징이고 쳐들어가고 근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게 북한이 완전히 스스로 공개해가지고 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대량 박살을 당한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유엔 안보리 없이 들어가는 것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밖에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핵미사일을 제거한다, 과학무기를 제거한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자위권 행사니까 북한이 그걸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거 이거는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가지만 북한의 반군 진압을 하고 북한 인민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이거는 자위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한국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정화 작전을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어떤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긴급 작전을 하고 이런 거는 한미 공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군이 북한 안정화를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국이 개입하고 말고 하는데 이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실제 점령한다 이걸 제일 이 사람들 걱정하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국 부분에 가서 다시 좀 그냥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통일 한국의 추진에 대한 이 중국의 후를 해소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학계에서고 우리 안보 전문가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군의 북한 지역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 불주둔 공연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한 대로 핵미사일 과학무기 이거 하고 나면 미군은 바로 철수한다. 안정화 작전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해서 미군은 참여 안 한다. 이 어슈런스를 중국에 주는 거. 그거가 중국을 안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가 저는 중국하고 지난 한 4년 동안 그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한 상황이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서로 중국 그 군사 전략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 현역 예비역 이런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걸 법적 조건 우리는 미군은 안정화 작전에는 유엔 안보리 승인이 있어야 돼. 그건 당신들이 그 부분에 있으니까 막을 수 있다.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핵미사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한미연합군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국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핵미사일 제거 작전하는데 좀 참여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나 미국을 겨냥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게 중국을 겨냥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중국이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한다고 되면 그거는 자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아무도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발한다고 믿을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은 그 자유권 행사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뭐냐? 그때 영변 핵시설이 중국에 너무 가깝고 해서 거기 사고가 나면 자기도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안전 문제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이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한 자유권 개념하고는 다른 거다. 그거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이건 민간이 들어가서 무슨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취할 조치에 이런 안전 문제를 가지고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자유권 행사의 범위 속에 넣지 않은 거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나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혼자 하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거든요. 북한에 가서 미사일을 가는데 핵무기하고 핵시설을 제거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한국군은 가서 외곽 준비만 해줘야 되는데, 한국의 핵 전문가들이 이거 와가지고 북한 핵기술 이거 혹시 우리가 훔쳐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더 많이 죽더라도 이번 작전의 핵심은 우리가 하고 당신들 옆에서 미군이 작전하는데 보호하는 임무만 맡기를 원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중국은 어차피 핵무기가 있으니까 북한 핵기술을 훔쳐간다 그러면 중국에 뭐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중국군은 좀 도움받으면 미국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 한국이 반대하니까 이 하자 소리를 할 수가 없고, 미국 사람들 생각은 이거 하는데 우리 부담을 줄이면 중국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통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놨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중국이 들어와서 말이죠. 들어오면 와가지고 핵미사일 제거하고 나만 괜찮은데 그 사이에 딴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하니 지금 당장 나가버리려는 얘기를 해도 다른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더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이게 지금 우리 투입한 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우리 병력도 보호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 병력 보호하기 위해서 몇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오면 이게 이제 상황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 빨리 마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이야기할 게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또 우리 미국도 한미 통일 이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친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국도 한미동맹이 혹시 중국에 대한 중국의 영내 입지를 위축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게 한미동맹이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이야기해보면 자기들은 중립화 통일되면 제일 좋겠다. 그 중립화 통일되면 내가 이제 그게 중립화 통일되면 우리 혼자서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 있는 데서 우리 혼자 지키려면 중립화 통일되면 이건 우리가 핵무장 안 하고는 우리 무장 통일을 했는데 재래식 무장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이 위세에 대항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핵무장 해도 좋냐 중립화해가지고 그럼 그걸 또 걸쳐걸쳐 해가지고 핵무장도 안 하고 중립화하면 핵무장 안 하는 중립하는 거는 되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그 핵극지, 확산극지 이걸 그때는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이후에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거는 위협인식, 스레트 셉션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지
지금 통일 이후에 우리 안보 상황이 통일 한반도가 맞게 될 안보 위협이 어떻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확장 억지를 지금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약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게 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국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립화되고 주한미군 출사하면 좋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줄어들겠지. 최소한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줄어들겠지. 이런 생각하고 다만 병력이 줄어들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가 대만까지 확대되면 이상 통일을 과대해서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대만입니다. 통일 이후에 이 한미동맹이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갈 때 이 한미동맹이 중국의 대만 정령을 막는데 이게 동원될 것이냐 안 동원될 것이냐. 주일 미군은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대만까지 주변 사대법에 따라서 대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대만 사태가 생길 때 한미동맹이 적용된다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하여튼 주한미군이 남아있고 한미동맹이 남아있더라도 자기들 레드라인은 이게 대만으로 확대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핵 무산 포기하고 사드 철수하고 한미이란 훈련 중단 이런 건 참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 희망사항이고 최소한 해야 되는 건 이거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 국중 간의 국경선이 64년도가 체결된 국중 병계조약 이거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북한 중국 간의 이 국경안입니다. 우리가 간도 협약 이게 통일되고 나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우리는 장난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민족주의적인 이 열정을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간이 실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국은 주변국하고 국경 분쟁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그래도 이 국경이 원래 제일 가까운 데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하고 1400km 달하는 국경인데 이 국경에 북한하고 맺은 국경조약 이걸 갖다 우리가 통일 이후에 다시 한번 협의에 낸소리 하게 되면 중국이 대국답지 않게 매주을 가지고 신경쓰는 싶지만은 중국은 굉장히 신경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가 관계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연변자치주라든지 중국 내에 우리 한족이 우리 조선족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 분리주의 운동, 티베트나 신장 이걸 같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이 운동, 이게 앞으로 통일 이후 되면 이게 통일 한국으로의 이 구심력이 한민족의 구심력이 강화되면 혹시 연변자치주의 조선족들의 중국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이게 흔들릴까?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서 부추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일 한국이 있을 때 핵무기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비핵화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다가 우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이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다 되는 건데 왜 당연히 자꾸 한반도 비핵화를 우기느냐, 반도 비핵화를 우기느냐. 그 사람들 생각은 통일 이후까지 생각하는 통일 이후에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이 밀리더라도 미국이 한반도에다 핵무기를 배치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중국이 지금 통일을 어떤 우리가 북한을 접촉하는 방식의 통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하고 할 일은 없지만은 군사적으로 북한 안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몰릴 경우에 결국은 제일 걱정은 중국은 북한의 어떤 전략적 가치보다도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이 중국에 넘어오면 이게 중국 인구가 12억, 13억 되는데
몇백만 명 넘어와봐야 그게 밖에서 물 한 방울 터지는 바가 있는데 그걸 왜 걱정하냐 하는데 이게 중국하고 북한의 경계 이 동북 삼성의 말이죠. 일부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선 쪽 인구가 많이 넘었다면 자치를 또 허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거든요. 그 자치주가 조선족 자치주에 이 인구가 많아지고 영향이 커질 때 이게 중국 내에 원심력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 통합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민족이 소수민족이 55개 소수민족이 사는 나라에 이 걱정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통일되고 나면 북한의 자유총선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줘야 된다. 중국 사람이 이게 주한미군 주둔 못지않게 반대하는 게 북한에 절대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니 통일되고 나면 그만이지. 그 이후에 절대 북한 주민들한테 주민 의사를 묻는 이런 주민투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평소에 걱정 안 하고 지내는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만이나 티베트나 신장, 내몽고 같은 데서 야 북한도 저렇게 해도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하는 순간에 중국은 완전히 다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군의 북한 지역 주둔 못지않게 중국 사람이 결사반대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통일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지. 그 이후에 당신들 통일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중간에 통일되기 전에 문서로 뭔가 서로 양해사항을 주고받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제가 보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북한이 망하는 경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저 사람들이 저래 가지고는 언젠가 망할 거다. 그 망할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걸 좀 서로 합의는 안 되지만 서로 각서 교환 형태라도 뭔가 서로 당신들이 한반도에 안 들어오는 조건 하에 우리는 이런 거 해줄 수 있다고 문서를 약속해주고 중국은 우리한테 당신들이 통일 한국이 한국에 대한 우리의 걱정들이 이건데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문서로 좀 어떻게 남겨두는 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일본이 뭐 통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사 개입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지금 뭐 PPT죠. 이 PPT 한 야,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의 지지 협조가 왜 필요하냐 일본 사람들 한국 통일하는 거 반대로 찬성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일본한테 무슨 지지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옛날에는 북한이 일본 사람 납치해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핵미사일 우리는 뭐 북한 미사일 쏘았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북한 미사일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 메르스 뭐 유행하면 다 마스크 쓰고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내가 개념 우리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에 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이 얼마나 있지만 뭐 이런 수천 개 맘만 만들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북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때 그냥 막는 거 이런 뭐 다른 것보다 좋은 SMT도 가지고 있고 있지만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없고 공격용 미사일은 일본은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막는 거 이것만 한 거지 쏘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한 90%는 북한 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쏘가지고 없애기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날아올 때까지 이거는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가 뭐 선제적 자유권 이야기하지만 무슨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이 위협 인식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없어진다 하는 게 미국이 일본 사람들이 야 계속 있어야 되는데
통일되는 것보다 그게 나은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이 국가 안보 전략, 외교 전략을 하는 사람 중에는 통일되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 통일돼가지고 한국이 또 중국하고 붙어서 어떻게 하지, 일본에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통일되는 게 지금 상태로 있는 것보다 일본이 더 안전하다. 이게 일본의 대다수의 생각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본하고 외교할 실익이 별로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미국을 움직이는데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을 한국 통일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데 우리보다 일본이 더 영향이 큽니다. 일본이 당신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중국 절대로 못 들어오게 좀 해달라. 우리가 가서 부탁하는다 하고, 한일 양국이 가가지고 니 절대 미국이 니 마음 흔들리면 안 되고 정신 바로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효과가, 우리는 지구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은 워싱턴에 가서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데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힘을 이용해야 미국을 확실히 통일하는데 미국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면 러시아는 실제로 개인 여력이 있고 이런 건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방해 능력이거든요. 군사적으로 방해할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걸 망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보여주고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국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기고, 실제로 자기들한테 오른쪽으로 하기 좋지만은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가끔 엉뚱한 짓을 잘하기 때문에 이 엉뚱한 짓을 못하게 미국 경제 심리가 활동 안 하도록 잘 관리를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통일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대응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는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떼돈 벌고 전력도 팔고 철도 연결해가지고 컨테이너 통과라도 받고 이거 가지고 1년에 몇십억 불 벌 수 있다, 몇백억 불 벌 수 있다 그러면 통일되기 전에는 이건 기대할 수 없고, 통일되고 나면 야 1년에 그래도 시베리아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 받고 그냥 절대 그는 기대하지 말고, 어쨌든 이 사람이 적극 나와가지고 남 좋은 일 있을 때 해방 먹는 게 맞느냐, 이것도 외교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유엔 안보리가 이게 위기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야 이런 일 생기면 유엔 안보리 가야지, 이 큰 착각입니다. 그때는 우리 6.25 때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미군 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중국 대표권 때문에 안보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거는 된 거고요. 지금은 소련뿐 아니라 중국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상임 회제국 5개 중에 두 나라가 우리하고 전략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한테 결재권을 주고 그 나라들한테 거부권을 주는데 가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이거는 제약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장관은 꼭 때려다가 꼭 붙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꼭 붙일 위험성.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이 기정사실화 될 때까지는 안보리 개입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보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 긴급 소집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할 결정이 못 나도록 우리 핵심 무방을 다 설정해야 됩니다. 중국이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을 못 나오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야 되는 게 대유엔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안보리 상정할 때 우리 잘 이거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상정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상정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이걸 막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국이나 안보리의 힘을 빌리겠다는 이런 자세가 사실하면 이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두고 앞으로 통일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은 4강 얘기 중에서 미국을 핵심으로 할 때 주변
고맙겠습니다. 우선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잠깐만 간략히 의견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나머지 문서를 작성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절대 동감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 한국이 북한 주도의 통일보다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갖다가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북3정이라든가 이런 경제, 경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오히려 좀 더 우려보다는 더 지지하는 그런 전문가들 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서 또 아티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상황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간단한 거 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이 어떻게 틀린 건지 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제 질문 하나에 답하면 됩니까? 네. 예. 나중에.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이 지지하는 말이다. 이거는 물론 이런 이야기하는 중국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관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중국이 북한 든다기보다는 북한이 지금 붕괴하게 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당할 일들 제일 큰 걱정은 난민입니다. 난민 대거는 모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동북 삼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지금 북한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동북 삼성의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살인 사건이고 뭐 강도고 여기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시절지고 있는데 그게 수백만 명이 넘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데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완충돼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별로. 중국의 군부는 지금 그 옛날에 보병들이 모여 수백만 명 공병이 대체가 6.25때서 싸울 이야기고 앞으로의 전쟁은 공군 해군이 다 미국하고 전쟁한다면 공군 해군이 하지 뭐 미 육군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상에서 싸울 일도 그걸 해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병 중심의 전쟁을 할 때는 수백 킬로의 완충지대라는 게 전략적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통일 반대한다는 그건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걸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현역에 있는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이게 난민입니다. 난민. 그래서 원래 제가 난민은 통일되고 나면 북한 난민은 다 받아 우리가 다시 다 돌려받는다. 통일 다 완전히 북한 안정화 끝날 때까지는 잘 보고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넘기면 중국이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유엔 고등 판무관실의 예산, 유엔 예산으로 북한 난민들을 다 관리를 하고 통일되고 나면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난민들 인력 가지고 모자라고 중국 인력도 아마 수십만 수백만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될지 모르는데 난민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단계에서 중국이 우리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안 한다 하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이해관계를 이해득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산하느냐 그게 달라요. 중국 내 여론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아무리 이게 일당 국제국가 같으면 여론도 상당히 지금 인터넷 시대에 여론도 많이 작용할 테고 한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의 이해관계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중국에다 몇 천억 불의 경제적 손실을 안기고 중국의 안보에 어떤 부담을 주게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면 중국의 이해관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북한에 개입해서 중국이 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들어와도 뭐 별일이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그 순간에 결정하는 건 어차피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북한을 살릴 수 있냐 없느냐 나서봐야 어차피 이 정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는데 괜히 통일 한국하고 우리가 원수진일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중관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북한의 어떤 그 체제의 생존 가능성, 얼마나 생존할 것이냐, 그게 얼마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 장벽이 강했지만 제일 큰 요소는 결국 미국이 중국의 이런 이해관계 구조를 그 순간에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권 환수냐 뭐 전환이 하는 건 같은 개념인데 똑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것 뿐입니다. 환수라 원래 전자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유엔군 사령관한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 16개국 군대를 다 지휘하고 수십만의 미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 주도하에 이 리더십 하에 유니파이드 커맨드를 만들어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으니까 그 결의에 따라서 우리 군대도 한국군도 이 유니파이드 커맨드의 통합사령부, 미군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에다 넘겼으니까 우리가 그 통합사령부의 사령관한테 유엔군 통합사령부의 사령관한테 한국군 지휘도 그때 맡긴 거예요. 우리만 맡긴 게 아니고 영국군, 뭐 카나다군 모든 군대가 다 미국한테 전자권을 다 위임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 군대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한국군의 전자권 문제만 남아있는 건데 그때 넘긴 거를 우리가 돌려받는다 하는 개념으로 하면 그건 이제 환수가 되는 거고 중부니까 중부를 돌려받는다 하면 그건 환수 개념이에요. 전환이라는 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한국에다 준다. 그 이전에 일어난 거는 그러면 따지지 말고 지금 전자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국으로 전환한다 이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용어 사용이 정확하게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역사적으로 기원까지 올라간다고 환수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죠. 원래 우리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세 편이라 두 가지를 중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급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북한의 급변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급변이 일어날 것인가, 북한의 급변 가능성과 발생 조건, 이런 질문 하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은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을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오판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김정은을 우리가 과소평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 내공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을 너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사람이 서른도 안 되고 집권한 사람이 뭘 알겠나, 경험도 없고. 북한 내에 김정은만한 지도자가 저는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하면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김정은만큼 똑똑한 사람이 제가 북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신을 믿고 북한이 곧 망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뭐 누가 하나 북한에서 넘어왔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우리 같은 보수 정부가 바뀌어도 전직 대통령 자원을 하고 애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우리나라는 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쫓겨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불리해지는 사람. 옛날 정권 하에서 자기 아버지 우리가 재벌 1세에서 2세에 넘어가도 그 1세 측근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납니까? 그 밑에서도 권력 행사하다가 이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정부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면 그 밑에서 득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몇 사람 넘어온 것까지 북한 붕괴가 임박했더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우리 정보 판단에 오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북한식으로 하면 유일적 이
지도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 다 제거를 하고 군, 당, 이 정부 그 모든 핵심 그 북한 권력의 핵심을 다 완전하게 장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지금 김정은에 도전할 세력이 북한 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뭐 속으로 마음속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세력은 북한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대외적으로도 제가 하도 북한 김정은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협박하고 야단치고 달래봐도 눈 깜짝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천안문 광장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은 초청 못 받고 못 갔다는 걸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만 김정은은 보이콧한 겁니다. 안 가, 초청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초청했는데도 우리 핵을 가지고 시비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가고 안 그러면 안 간다. 내가 그 자리를 빛내주는 게 공짜가 아니다. 조건을 내세워서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니까 좋다고 간 거지만은 푸틴이 불러도 핵 가지고 시비할 거냐 안 하면 물어보고 시비하면 차라리 안 가고 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한테 뭐가 중요하고 북한 앞으로 살아남는데 그냥 자기 나라 잘 지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핵 미사일 가지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 다 세상은 내 앞에서 엎드린다. 이거 하나 믿고 그냥 그걸 양보할 일은 절대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전략가가 중국이 북한 목줄을 짚고 있는 중국이 아무리 협박해도 눈 깜짝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거. 세계 최강의 군사 내국인 미국이 아무리 뭐 해봐야 폭풍인 줄 알고 눈 깜짝 안 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뭐 옆에 와서 왔다 갔다 해도 다 밖에 나와서 열병식도 하고 뭐 다 하는 게 김정은이거든. 이런 사람이 또 우리는 북한 넘어와가지고 김정은 욕하는 사람만 이야기 듣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말을 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은 곧 한국 망한다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곧 한국 망할 텐데 왜 저 한국 돌아가느냐고 유학생들한테 뭐 이런 여기 그냥 남아서 뭐 저 사회주의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가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곧 망할 걸 믿고 넘어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말이 실제 우리 북한을 그대로 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국내 정책도 보면요. 이게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과감하게 합니다. 농업개혁 이건 혁명이거든 어떻게 보면. 집단농장을 갖다 거의 사유화하다시피 한 거니까 북한이 지금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이 가뭄도 들고 홍수가 들어도 이제 배고프다는 사람은 무슨 저 식량 모자란다는 소리가 몇 년째 안 나오는 게 뭐야? 농업 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저 기업들도 사실 경영을 자유화를 해가지고 돈 벌어서 알아서 그냥 먹고 살아라 하는 게 이 중앙정부가 중앙기획위원회 같은 데서 이 공기업 경영에 개입을 별로 안 하고 네? 뭐 우리 산업은행이 저 산업 출자한 기업들의 그 가서가는 것보다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공기업이 하는 것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다 생산장을 활동하고 무조건 월급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은 저희가 버는 데서 알아서 월급 챙겨서 가는 거고 이게 채워가고 없는 거는 그냥 문 닫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적인 개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장마당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게 지금 제재하에서 버티는 김정은이 말한 병진 정책은 우리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핵은 다 ICBM까지 써갖고 경제는 그 제재하에서도 나빠지는 징후가 없고 그 병진 정책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여건 하에서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팅하지 한 번도 적은 적이 없고 국내 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없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걸 북한의 그 많은 막강한 이 군과 당과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걸 망할 거다 하는 난 이거는 뭔가 좀 저는 믿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나는 이게 북한 체제가 가능한 그건 아닙니다. 이 당장 무슨 빙고가 일어나고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체제인 틀림없고 저는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어디 저 참수 작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북한 지도부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북한 내부의 변화의 바람, 자유의 바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의식화 민주의식화, 자유경제에 대한 의식화, 이게 뭐 우리가 안 해도 스스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북한 내부의 의식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느냐. 방송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떤 통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물론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그것만 믿고 참수 작전하는 거 텔레비전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통일되는 건 아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그냥 워낙 북한 ICBM 발사하고 하는데 답답한 심정을 그냥 그냥 속이용 이거는 쇼지. 이거 가지고 무슨 당연 북한이 굴복하고 북한 내 어떤 큰 변고가 일어나고 이거는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합의서의 국제법상주의라는 것은 국제법상 엄격히 이야기하면 국제법상주의는 없지만 남북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국제법상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기 싫은 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가입하는 게 우리가 한반도에 두 개의 그 독립정부가 존재한다는 국제적인 결정이지만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 일어난 게 기본 합의서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보면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동시가입 이후에 남북 간에 동시가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독립국가 아니다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남이 이걸 국제법의 일부로서 인정해주고 아니에요. 국제법이라고 우리는 또 국제법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민족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는 합의거든요. 북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고. 국제법상 이게 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 주장할 필요는 없고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우선한다. 북한을 접촉하는 데 대해서 암묵적으로 그때 다 동의를 한 거다. 이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4강 예교를 강조하셨는데 인도 같은 나라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요? 인도를 4강 예교와 병행해서 활용하면은 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인도를 활용 방법은 어떠한지요? 네, 또 참 좋은 질문인데 앞으로 동아시아 질서라는 중국의 패권적 질서하에 계속될 것 중국이 아무리 평화 발전한다 그러더라도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내 질서를 변경하고 현상 변경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을 하고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그 영토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야기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언론들이 다 놓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한미일 간의 안보 방위협력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음에 기초한 지역 영내 질서 뭐냐면 중국의 힘을 이용한 질서 변경에 반대한다. 반중 공동 전선을 한미가 폐기로 합의한 거. 중국은 내가 따로 반대하다가 지금 그 훨씬 뿔을 지금 얻어맞는
이게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미 정상급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전략 구도를 만들지 않았는데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문서화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남북 회담 이런 데 정신이 달려서 제일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렸는데 언론이 이게 한미 정상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단독은행 체제, 대만의 대한 무기 판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취할 또 추가적인 세컨더리 프로다하고 다 관계되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의 중국의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손잡아야 되는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인도하고 베트남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우리하고 똑같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국하고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틀 전에 인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인도 대사관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하고 중국의 1대1로 AIIB 하는 걸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 호위자입니다. 남아시아에서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구도에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들이 돈을 보태주는 게 이게 AIIB고 1대1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이기적인 전략적 이익은 인도하고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코핀하게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중국의 이 에너지를 인도가 빼는 만큼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 추구할 힘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인도가 앞으로 열심히 중국하고 전략적 경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거 한국 도와주는 게 열심히 중국 힘을 당신들이 빼주는 거다 했더니 그 인도 메논이라는 인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버지부터 외교관을 하는 분인데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빼주면 당신들이 그 먼저 하면 안 되겠냐. 우리는 이미 할 바를 우리는 북한에 지금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우리가 지금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일본은 부상하는 세력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시아의 영내 세력이 인도밖에 없는 것 같다. 베트남은 나라는 작지만 인도보다는 중국에 대한 길기가 베트남은 못 버티냐 중국이 79년도에 한번 쳐들어갔다가 호되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로 뭐 해도 조심. 만약 베트남이 싸도 배치한다면 중국 한 말도 말을 못합니다. 중국이 베트남이 자기 땅에다 하나 들어가가지고 서울 시추하다가 당한 일 보시 한 3년 됐습니까? 3년 전에 4년 전에 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충돌해가지고 몇 사람 죽고 했는데 무슨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합작 기업에 쳐들어가지고 다 두들겨 부숴가지고 중국 사람들 몇만 명이 원기백산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국 총리가 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잘 지내보자. 베트남 같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 겁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거라. 그 79년도에 그 등소평이가 베트남 혼내주겠다고 들어갈 때 수십만 군대를 끌고 베트남 벌준다고 들어갔는데 베트남 정규군은 다 캄보디아 점령한다고 하시잖아요. 베트남 예비군이 거기서 중국군하고 싸운 겁니다. 예비군한테 몇만 명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혼내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빨리 도망간다 중국이. 그 이후에 중국군에다가 약간 79년도 베트남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남사슬로 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베트남이 한 번도 시간적으로 지배해본 적이 없는 땅에 우리 땅에다 그런데 당신들이 왜 와서 여기다가 우리 허가없이 시비 수치하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일을 생각하는 당하는 일. 만약 싸워가지고 시비했다 그러면 그게 아마 베트남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무슨 공면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로 손을 못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하나 공부할 게 많아서 우리처럼 우리 국내에서 알아서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는 것이 통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배워야 될 나라가 외교안보 제도에서 배워야 될 나라 우리 선생이 베트남이고 베트남은 절대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뭐 한국에 와서 시집 보고 한다고 해서 베트남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외교안보 전략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나라고 우리의 저는 선생 중에 선생이고 이런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이게 중국이 뭔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옵션을 제압을 하고 이 나라들이 그만큼 중국의 힘을 거기다 묵어둬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뭐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저 부여받은 제목이 4강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인도 파키스탄까지는 인도 베트남까지는 확대를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종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ICBM이 미국에서 레드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승관들이 그것을 강의해서 중국이 석유 공급을 끊는다면 북한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 여부하고 두 번째 중국이나 러시아의 등으로 북한이 평화 통일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사실 얼마 전에 남북강 이북에 중국군을 배치하면서 훈련을 강화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미국의 클린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질문이 들어갈 때 얘기하면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대비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열정적인 지지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거 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그 ICBM이 레드라인이나 그냥 이건 저는 뭐 레드라인을 어디다 끊느냐 하는 거 이거 레드라인을 지킬 수 없는 레드라인은 안 끊는 게 레드라인은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이거든요.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그걸 넘는 걸 응징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레드라인 안 끊는 게 좋습니다. 레드라인 레드하고 설정해놔가지고 매번 레드라인 할수 넘어버리면 나중에 레드라인은 계속 새로 끊다가 버리다 보면 이건 저 모래 위에다 레드라인 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라인은 우리의 레드라인은 ICBM이 아니고 ICBM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북한이 핵을 싣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ICBM보다 더 쉬운 겁니다. ICBM 개발했던 우리한테 핵이 있으면 우리한테 공격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스카드나 노동 미사일은 대부분 다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가장 위험한 북한의 미사일, 제가 정확히 KN-15인지 하는 미사일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는 스카드나 이거는 노동은 정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정확성이 향상된 스카드 개량형 이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레드라인이라고 그게 뭐 그런 사람 관심이 없죠. 모든 언론이 ICBM 이야기만 하니까 ICBM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국한테는 ICBM이 있고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북한이 미사일이 ICBM이 있어봐야 미국을 떨어질 수 있는 ICBM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위해서 막아낼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하는 그런 있지만 그다음에 석유 공급 중단 지금부터 아마 이번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미국이 그 새로운 결의안을 좀 내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겠죠. 근데 지금 제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기하고 관계되는 WMD와 대량 파괴 무기와 관계되는 북한의 기업 거래 이것만 제재를 해야 돼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핵 개발하는 돈이 무기 팔아서만 나온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석탄 팔아서도 할 수 있고 철광석 팔아서도 할 수 있고 그 돈이 오른쪽 포켓으로 들어오는지 왼쪽 포켓으로 들어오는지 그 별 상관이 없어요. 김정은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들어보면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게 지금 국제 제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북한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석유 수출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북한 WMG 개발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걸 민수용까지 북한의 모든 공기업하고 관련된 제재를 확대하는 게 어렵고 지금 있는 제재의 기본 구조에서 이걸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밖에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중국, 러시아가 또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상징적인 제재 리스트 좀 추가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미국이 할 일은 뭐냐?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요. 지금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도 북한의 WMD와 관계되는 중국 기업, 단동은행이라든지 이런 다 중국 기업 이런 거 세컨들이 못 풀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중국 석유공사나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다가 모든 민수용도 연간 거래 금액이 1회 거래 금액이 얼마, 연간 거래 금액이 얼마 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거 이런 포괄적 제재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보리에서는 대북 석유 수출 금지 그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니까. 미국의 법으로 세컨더리 법을 해가지고 북한에 석유 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는 건데 달러 그래도 못하고 하면 그 중국 석유 회사는 망하는 거죠. 국제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에 석유 한 방울 없어도 제가 보기엔 김정은은 핵을 안 내놓기 위해서 몇 년은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은. 우리 뭐 농사지어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차 안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어떻게 보자. 어? 그럼 먼 데는 뭐 기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 고난의 행복도 했는데 뭐 이거 못하겠나 버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군사적 옵션입니다. 군사적 옵션이나 있고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의 계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제재만 계속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는 아무리 당신들이 핵개발 정도 나가더라도 우리가 군사적으로 해결은 절대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요. 말을 해놓으면 내가 제재만 버티면 되는구나. 산에 피죽 한 그릇 먹고 내가 계속 버티면 핵은 지킬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줘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모든 제재를 석유금 쓰고 뭐 북한에 수출하는 걸 민수용에도 석탄 1톤도 수출 못하고 철광석 1톤도 수출 못하고 달러 구경도 앞으로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은 그것뿐이라면 참을 텐데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군사적으로 해결한다. 군사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한다. 이걸 김정은이가 믿어야 아이고 이게 내가 지금 뭐 좀 돈 구경 못하고 기름 안 쓰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이 강화되고 이것저것 다 모든 방법이 다 수립되고 나면 우리를 치겠구나. 이게 흑통이 아니구나. 이걸 김정은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 믿으면 아이고 그러면 지금 이 행 내놓고 무슨 팔자를 고치고 뭔가 이거 엄청난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자들 뭐 머릿속에 핵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방법은 다 이제 익혀놨으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우선 체력을 보강하고 좀 숨을 돌린 다음에 그때도 우리가 핵이 필요하면 그때 만들면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제재를 통해서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전략적 목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안 쓴다 하는 말이 실제 군사적 옵션에 반대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는 순간에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앞으로 더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남조선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미국이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할 게 없겠구나. 조금 배고픈 거 참고, 좀 돈 못 쓰는 거 참고, 내가 뭐 와인 같은 거 좀 덜 마시고, 북한산 뭐 소주나 이런 거 좀 마시고 그냥 참으면 내가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좀 주는 거거든. 그래서 군사적 옵션이 꼭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옵션이 없으면 군사적 해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는 게 제일 가장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군 훈련 이런 건 별로 저는 크게 위로 부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 공안이 지키던 데를 국경을 전부 다 인민解放군이 지키는데 모든 군대는 다 훈련합니다. 항상 훈련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새로 보이고 아 이거 왜 훈련하나 하고 갑자기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안 볼 때도 훈련하는 게 군대라는 거는 훈련하는 군대라는 거는 뭐 그런 군대가 아니니까요. 그 지키게 돼 있는 군대는 그게 필요한 훈련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그렇게 중국 군대가 북한에 개입하고 안 하고 중국 군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춰놓는 거죠. 항상. 그리고 북한의 대규모 난민이 넘어오는데 할 경우에 지금은 공안이 만든 게 아니고 중국 군이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고 치고 군을 배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틸러슨이 뭐 통일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는 이야기 이런 건 그래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상황이 임박하지 않은 데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데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까지 틸러슨이 미국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그때 어떤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것이 틸러슨이 어디서 뭐 한국이 통일 실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통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지 통일의 순간이 왔고 우리가 나서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북한 사람들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도록 그냥 우리는 손 갖다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우리 천영호 이사장님 강의 열강에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천영호 수석님, 항상 금명강의 감사드립니다.